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제 기본 강의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출 강의, 기출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형법 수업을 다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안 잊어버리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소송법을 잘 해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소송법이 이제 기출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다 이제 수업을 어느 정도 다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기출 문제 풀이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완전 초짜가 아니라면은 아마 기본 강의 하면서도 조금씩은 공부를 좀 했을 가능성이 있죠.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때도 제가 이제 OX를 많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 OX 지문들이 사실은 결국 이제 OX 지문이 기출 지문이고, 그걸 또 이제 모아서 또 이제 문제를 만들고, 또 그걸 또 변형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집이라는 게 답이 다 있잖아요. 답도 다 있고, 뭐 어떤 문제 풀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이제 그 암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교재나 뭐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냥 그 인포메이션을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그 암기력이 그대로 지속이 돼 가지고 시험장에 가 가지고 내가 합격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수험가에서 계속 하는 말들이, 그건 이제 예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은 있었지만, 예전처럼 공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쓰는 게 사실 뭐 형사동법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부해도 돼요. 예전처럼 공부했던 거 다 그대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제 문제의 추세가 단순하게 이제 요거 나오면 요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외우고 암기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또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미적분 잘해서 뭐 좋은 대학 갔고 안 갔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전날 본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실. 암기력이 살아있다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운 좋게, 또 운도 굉장히 따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그 지식만을 암기한다는 정도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수업 중에 뭔가를 사고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다 천차만별이어서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이거는. 그런데 기출문제 풀이의 기본적인 그 목표는 뭐냐면 쟁점을 잘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쟁점에서 여기에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반복되는 거는 또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는 거, 계속 반복해서 보자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원래 문제 스타일이 어떤 한 문제 스타일이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처음 이 문제가 탁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 1단계 선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번엔 조문만 냈는데 이번에는 요 조문에 따른 뭐 판례 문제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상해 보는 거고, 그 예상하는 것을 잘 정리하셔서 결국은 이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회거든요. 우리가 기본 강의는 14회를 했는데 사실 14회 할 때 제 생각엔 조금 정확하게 딱 이제 어느 정도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업을 쭉 했을 때. 그래서 괜찮게 이제 어느 정도 진도는 잘 맞춰서 기본 강의 때는 수업을 뭐 제 생각에는 제 딴에는 뭐 잘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 기본 이론을 리마인딩하고 문제를 이제 푸시는 겁니다. 이제 언제 문제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에 이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사실 뭐 그래요. 이 문제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지문을 이제 바꿔낼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도 나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무튼 뭐 원문을 그대로 다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중복되는 지문들은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경감부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게 좀 중복 지문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이제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거냐. 그거는 근데 다 이제 자기 호불호더라고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반복되는 지문을 보는 거는 제 생각은 제 스타일은 사실은 반복되는 지문을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복해서 보면 결국 이제 봤던 거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한 3번 정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실수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눈에 이제 익히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한 번 보는 거를 1회독하냐 2회독하냐 3회독하냐 뭐 3회독 4회독을 하든지 한 지문을
한 책에서 3번, 4번 보든지 뭐 이거는 사실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번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놓쳐버리면 뒤에는 안 나와버리면 이제 굉장히 좀 긴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중복되는 지문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이제 정말 내가 다 알겠다 싶으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한 번 더 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몇 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문제가 이제 우리 교재가 꽤 되죠. 46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한 문제씩 넣더라도 이제 400문제 뭐 2개 들어가 있으면 한 500문제 가까이 될 건데, 이제 문제상으로는 그러니까 쟁점들은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긋나는 건, 이제 벗어나는 거는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그 조문 문제를 좀 응용한다거나, 이게 준칙의 문제죠. 지금 우리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문제 낼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죠. 어쨌든 최신 판례가 나오는데, 최신 판례는 아이고 증거를 펴놨네. 최신 판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 지난번 기본 강의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판례들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최신 판례는 뭐 마지막에 꼭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 결론을 말을 해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처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저는 요거 이제 겁먹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신 판례라는 거, 최신 판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게 막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신 판례는 기존의 쟁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건드려 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몰라도 사실은 맞춰요. 몰라도 맞추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지 있죠. 결론은 똑같은데 이건 위수증이에요. 그런데 사안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안 이야기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새롭게 공부하는 양이 막 엄청나게 추가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자증거에 압수증거, 이미 제출한 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존에도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판례를 확인시켜주는 판례들이 몇 개씩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판례 번호를 가장 최근 거를 집어넣으면 그게 최신 판례가 되는 거고, 그 판례가 예전에도 나왔던 거면 우리가 다 과거에 알고 있던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을 이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이 몇 문제예요? 이 소송법이 12문제잖아요, 사실. 12문제면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20문제 나올 때하고는 훨씬 더 양이 좀 줄어들어 있고, 12문에서 고박이 지문이 4개인데 여기에서 한 문제는 형사법하고 같이 이제 엮여져 있는 문제, 형법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문제잖아요. 그건 어차피 종합 문제니까 날려버리면 11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44지문인데 44지문에서 판례 나온다고 해봐야 어차피 4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서 뭐 4개의 문제에서 이렇게 막 각각의 답이 나올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11문제지만 그럼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 그럼 이제 비율을 해보면 우리가 수사하고 증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증거는 엄청나게 다 모든 웬만한 시험에서 다 건드렸어요. 그래 건들고, 그다음에 이 파트는 지금 이제 곧 내일모레는 아니지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나름대로 수준 있는 문제가, 쟁점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지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경찰 수험생들이 증거를 공부할 때 좀 이게 약간 이게 소송적인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거 판단하는 게 좀 어렵고 법률 해석하는 게, 조문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 312조도 굉장히 간단해져 버렸고 13조는 제가 조문만 나온다 그랬고 14조 15조는 그냥 외우는 거고, 그럼 결국 외울 게 시험 와가지고 어렵게 꼴 수 있는 게 한두 달이 이렇게 그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전문증거 저쪽 316조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위수증이라든가 자백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거는 증거 쓰면 안 되네, 이 나쁜 놈 4시간 동안 잠을 안 재웠다고, 이 나쁜 놈하고 X 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틀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례의 틀.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해보고, 기출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중요한 거는 제가 요 수사에서 조문이라고 그랬어요. 조문. 아무리 강조해도 그러니까 이거에 여기에만 목숨 메고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서 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틀린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는 거는 거기만 무조건 주구장창 파라는 것보다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확하게 보시라. 그리고 준칙과 관련된 문제가 있잖아요. 준칙. 오늘도 제가 이제 준칙 자료만 따로 빼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해 있고 제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밑줄만 그어놨거든요. 어쨌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시고 이제 곧 제가 준칙 문제만, 여기 우리 기출도 되어 있지만 기출 문제만 또 따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뭐 기출이라든가 통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를 조금 더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같이 연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본서 뒤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제 네모 구멍 파놓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우리 수업 진도는 증거부터 들어가겠는데, 증거를 들어가더라도 소송법 하는 동안에는 요 준칙 조문을 계속 들고 계속해서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형소법은 기출 이제 양도 적기 때문에 기출 정도만 잘 정리하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 사례 문제를 나중에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강의도 꽤 좀 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이제 그 사례 푸는 게 훨씬 더 가르치는 사람이 재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뽑아내는 그 연습들을 몇 번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원래 이제 경감부 할 때에는 매일매일 그 형사법 사례 문제를 같이 한 문제씩을 풀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도에 맞지 않아가지고 한 번씩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체포하는데 지문을 이제 만들다 보면 꼭 거기만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꼭 투부정사 공부할 때는 투부정사가 다 답인 것처럼 그렇게 답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사실 푸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종합 문제를 만드는데, 종합 문제를 만들면 이제 왔다 갔다 막 하니까 기본 요 기출 강의 할 때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월달에 종합 문제 풀 때 조금 더 제가 양을 좀 집어 넣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의 책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그 나눠드린 것 중에 요약 자료 같은 게 하나 있죠. 증거부터해서.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이거 하고 요약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3, 40장 정도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를 다 들고, 이제 기본서가 있으면은 이제 기본서 들고 와서 제가 같이 하자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수업을 할 때 매번 요약 자료를 제가 드리고, 요약 자료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대충 한번 훑어보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보고 대충 하고 던져버리시고 여러분들 기본서로 그냥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조금이라도 이론이 좀 부족하면 이걸 좀 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드릴 거니까 그 자료 참고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뭐 기본서가 또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조문 보시고요. 조문 보시고, 수사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증거 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만 이제 더 공부할 게 뭐냐면 이제 사례 문제예요. 사례 문제인데, 그냥 우리 형사 사례,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사례는 사실 많이 나왔어요. 기존에 있는 거. 우리 뭐 기본 강의 때도 많이 봤던 것들, 사례 문제들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까지 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든가, 뭐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아무튼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공범간의 뭐 공범의 조소 능력이라든가 조소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조금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형법과 소송법에 이제 합쳐진 그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원래 이 문제가 2009년에 좀 로스쿨 시작하고 나서 11년도에 그 1회 변호사 시험 나오면서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형법하고 소송법이 합쳐진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10년 됐어요. 벌써부터 그런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 경찰에서 형법하고 소송법이 합쳐진다라고 말했을 때 뭐 아마 이게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40번 문제가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그게 합쳐진다고 했을 때 그런 문제 스타일들은 이제 변호사 시험처럼 그렇게 합쳐져가지고 문제를 내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겁을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형법도 약간 좀 어려운 거 양이 많은데 소송법도 같이 이렇게 합쳐지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고 좀 떨 수 있는데 절대 떨지 마요. 이게 문제를 만들어 보면, 그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를 또 풀어보면 결국은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지문 하나를 어떻게든 간에 선생님들이 형법 사례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형법 사례, 그냥 알고 있는 형법 사례들 기출 많이 풀어보셨잖아요. 형법 사례에다가 보통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면 1번, 2번은 형법, 그러니까 요 사례가 무슨 죄가 된다. 우리 뭐 한 두 문제 봤으니까 지금 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냥 절차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절차는 대체로 이제 수사 절차 물어보면 간단하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 2차 시험처럼 전문 증거 가지고 이제 말을 너무 꼬아버리니까 누가 누구한테 들었던 내용을 가서 진술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제전문 증거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전문 증거의 끝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안 그러면 수사 절차에서 나오면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이거는 같이 공부할 것 같지만 형법대로 열심히 하시고 소송법대로 열심히 하시면 지문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사례 문제를 풀겠다라고 막 이렇게 달라들면서 이걸 연습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면 이게 눈에 보이는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 4 중에 하나 찍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수업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사례가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이렇게 틀을 이렇게 쭉 나오면요. 순간 헉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쩌라는 이야기야. 이제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 기본할 때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례 문제가 나오면 뭘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으면은 지문을 먼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문을 먼저 보면 이 지문에서 뭘 물어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잘 보면 지문만 보고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지문 먼저 봐볼까요? 봐봐요. 가불병정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사례 그냥 안 봤다 치고라도 먼저 지문 보면 갑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갑과 을 사이의 위탁 시민 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을을 갑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을을 갑의 부동산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은 우리가 형법 시간에 공부했던 횡령죄에서 명의신탁 공부하는 거고 수탁자가 뭐다?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 뭐다 팔아먹어도 괜찮다. 요 판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경찰 선생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결국은 요 위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겠다. 명의신탁 관련된 뭐가 있겠구나 정도만 보면 돼요. 그런데 느낌상 어때요?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나왔을 때 이제 명의신탁 문제 나왔을 때 밑줄에 그 정답에 보관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그렇잖아. 없으니까 이제 다 무죄니까 보관하는 자라고 보는 경우는 없어요. 배임죄도 마찬가지지. 담보권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다 틀린 거야. 부동산 이중매매 빼고는 웬만해가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각이 좀 있어야 되는 거지. 할 수 없으므로 을이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건 관계를 갑이 신탁이고 수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말에서는 어려운 말이 없잖아요. 다 알죠. 두 번째, 정이 병을 강도로 오인한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것도 형법 문제네? 그럼 요거 이제 정당한 이유와 관련돼서 법률에 차고 물어보는 건데 학설 문제 나오겠지.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판례의 태도니까. 자, 엄격 책임설에 의한데, 근데 엄격 책임설 나오면은 결국 이제 이게 고의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인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대. 그러면은 시킨 거 그대로 가겠지. 내가 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고의범이 그대로 성립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사범이 성립한데 그럼 누군가 여기 시켰겠지. 자, 을과 병이 모욕죄 후 공범으로 기소돼요. 모욕죄랍니다. 을과 병이 모욕죄 후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제1심 공판 심리 중 공판이 넘어갔대요. 그럼 기소가 됐네? 갑이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갑이 뭔가 피해자겠지. 그러면 고소권자였고 이 사람이 고소를 취소했대. 모욕죄인데 모욕죄는 사모친 그랬으니까 이거 친고죄고 친고죄인데 고소를 취소했답니다. 그럼 고소 취소 쟁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소 취소 언제까지 하더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하더라. 그럼 그 전에 하면 효력이 있는 거고 요거 1심 판결 선고 넘어가 버리면 효력이 없다. 고의하게 되는데 1심 공판 심리 중이래요. 아싸. 고소 취소니까 뭐 하겠다? 공소 기각 판결하겠다. 피의 영장 신청. 피가 이제 뭐 신청이니까 우리가 대체로 피를 뭘로 봐요? 폴리스로 본단 말이에요. 영장 신청한다고 그랬으니까 사경이겠네. 이 사람이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답니다. 우리가 질 짜증나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자, P는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간다 그랬습니까? 법원에다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에다 하니까 짜증난다 그랬잖아요. 지들끼리 하고 짱은 또 누구라 그랬어? 고등검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맨날 외우도 틀리는 거 아니야, 이게. 틀렸네, 그러면. 안 봐도 이건 틀렸네, 어쨌든. 그렇죠? 만일 검사로부터 병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답니다. 제기하지 않으면 검사가 뭐를 했다는 거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불기소 처분 나오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시험 쟁점이 뭐예요? 불복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불복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검찰항고를 거쳐 가지고 재정시청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자, 갑이 관할 고등법원에 그 맞아. 재정시청을 했대요. 그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자, 어떻게 된다고? 공소 제기 시에 재정 신청 시에 공소를 제기한 것 신청 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언제까지? 확정될 때까지. 고등법원에서 난 다음에 대법원 올라가 가지고 재항고에서 거기가 확정될 때까지 정지되고, 법원은 공소 제기 결정에 대해서는 그럼 이 결정, 공소 제기 결정이 두 개가 나올 그 재판에서 재정 결정 갔는데 공소 제기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버릴 거 아닙니까? 공소 제기 결정은 검사 보고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불복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말이 위에 거를 보지 않더라도 그럼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만들어낼 건 아니지만 흐름상 충분히 볼 수 있어요. 틀린 건 요 두 개인데 봐볼까 이제? 그럼 여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연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중에 이제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사례 문제만 이것만 탁 놓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 거는 다 하시되 이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걸 딱 뚫어지게 쳐다보고 어디에 쟁점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사고가 굉장히 이제 넓어져요. 자, 갑은 A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하고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의 신탁을 약정을 한 을 앞으로 해버렸대. 갑이 이제 을한테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의 신탁 나왔겠네. 그럼 명의 신탁은 어쨌든 간에 내년 시험은 결국은 요놈 아니에요. 요놈이 팔아먹었을 때 죄가 안 된다. 그 이야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을은 등기가 자기 앞으로 있으니까 친구하고 병하고 같이 해가지고 처분해버렸대.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팔아먹어도 된대. 갑이 이걸 알고 나서 욕을 막 퍼부었답니다. 부으니까 이건 뭐다? 모욕이다. 그나마 좋죠. 모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형법 시간에 이건 모욕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건 이제 막 반대로 이게 외웠지만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런 표현들을 여기다가 자 떠들고 다녔는데 을과 병을 횡령과 모욕에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횡령하고 모욕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고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횡령을 고소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횡령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친고죄가 아니니까 고소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의 쟁점으로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소송법에서는. 이후 갑은 도로상에서 만난 병이 왜 나를 막 이렇게 하니까 자 후배인 정에게 요거 이제 정에게 누구라? 병을 죽여라. 때려라. 협박까지 좀 때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상해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까지 들었대. 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좀 오상방인데 오상방에 관련된 사례들이 쭉 나오지만 학설 가지고 계속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서 엄격 책임설이래. 너무 편한 거 아니에요? 엄격 책임설이면 거기다 엄격 책임설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인정하는데 뭐다? 판례의 취지로 갈 거니까 고의범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되는 거고 얘는 증범이 성립되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는 뭐겠습니까? 교사범이죠. 이에 관한 설명 중 한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럼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큰 틀에서 형법의 이야기란 말이야. 다 여기서 뭐 고소했네 어쨌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대체로 문제를 이렇게 내요. 사례는 형법 사례를 내고 요 사례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소송법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그냥 결국 그러니까 소송법일 때 그랬다면 저랬다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취소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뭐 이제 고소했는데 자 그럼 영장 청구했다 그랬잖아요. 영장 청구하면 여기다 날짜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영장 청구는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냐? 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뭐 기각이 됐는데 그 다음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을 했다느니 뭐 밑으로 쭉 나오는 거죠.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그 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뭐 불복을 할 수 있냐 없냐.
전격 기소가 됐는데 피고인으로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버렸는데 이 사람 할 수 있냐 없냐. 적부심 신청했을 때 돈 내고 나갈 수 있냐, 피의자 보석 가능하냐,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은 소송법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계시면 다 쟁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힘을 길러야 되고, 지문을 통해서 보는 힘을 길러야 되고,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형법 공부하셨으니까 형법의 태도들을 잘 또 따라가시면 그 근력이 돼야 문제를 푸는 거지. 괜히 이런 것만 따로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공부가 되신 다음에 쟁점이 다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제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16쪽에 우리 이제 수업은 증거부터 들어가고요. 10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빠듯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에요. 또 중복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까지 빠듯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증거부터 해가지고 증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사로 가가지고 쭉 해서 끝내고 마지막에 종합 문제 조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쪽에 문제 1번을 한번 보고요. 그 전에 문제부터 보죠. 문제 보시면서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여기 증거는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이거 이제 구별하는 문제 스타일, 이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밑줄은 어디만 치면 되지만 간접 증거 밑줄 치고 저 뒤에 인정할 수 있다. 이 결론은 이제 요 이야기죠. 간접 증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로 많이 들었던 게 아마 소음과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농약 할머니 사건이에요. 농약 할머니 사건. 직접적으로 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몸에 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거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보진 않고 어떻게 된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간접 증거 3개, 4개가 합쳐지면 이 퍼즐이 맞춰지네. 딱 요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종합적이라는 표현 쓰시고요. 종합적, 개별적이라고 그러면 틀립니다. 이제 말장난으로 이제 날아가면 안 돼요. 개별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인정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인정할 수 있다. 2번,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게 나오냐면 직접, 간접. 여기에서 조금 나오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직접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는 거예요? 간접 증거도 요것도 간접 증거 1, 2, 3가 있으면 요거 3개가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직접 증거든 간접 증거든 간에 둘 다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자유심증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구별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지문이 나옵니다. 심증주의. 그러니까 판사님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물론 증거 능력이 위수증만 아니라면 요거 3개 합쳐가지고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뭘로 가버리겠다. 판사 생각으로 가겠다는 거야. 만약에 요게 자유심증가 아니고 증거 법정주의라면 직접 증거만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이것만 증거가 있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에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구별이 희미하다. 거기까지 쟁점을 보시면 돼요. 3번,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진단서. 자, 진단서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313조 1항의 진술서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하는 거.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증거가 아닙니다. 당연히 진단서 자체가 303조의 진술서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상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의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상해 진단서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갑이 의를 때렸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증거 능력이란 요증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힘. 자, 요증 사실, 요 표현은 잘 이제 아시죠? 요증 사실 어떤 의미? 증명을 요하는 사실, 증거의 힘,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고 말하는데 이걸 뭐라 그런다? 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거는 자유심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유심증주의는 증명력의 문제이고 증거 능력 자체는, 증거 능력의 문제는 뭐다? 자유심증이 아니고 법에 적어져 있는 거죠. 증거 법정주의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직접 증거, 간접 증거 그 두 개 구별하시는 문제 잘 보시고, 간접 증거에서 밑에 교재 보시면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피고인의 지문, 혈흔, 진단서 뭐 이런 것들 다 간접 증거입니다. 상호관계 1번을 보시면 나오죠. 증거 법정주의 하에서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매우 중요한 구별을 갖지만, 2번 보시면 자유심증주의 하에서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의미가 애매모호하다. 둘 다 나름대로 둘 다 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그 말이에요. 간접 증거만으로도 가능하다. 누가 요 하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증거가 1등, 간접 증거가 2등 요게 아니고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정도의 표현. 혹시라도 3번 지문 같은 게 문제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직접 증거에 의해서 입증하는 이제 간접 과학적 수집 증거 이런 거 많으니까 간접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직접 증거를 꼭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정황 증거나 이런 것들 다른 이게 뭐가 발견이 됐네, 뭐 DNA가 발견이 됐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런 정도의 표현 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살인죄와 같이 다시 한번 나오죠. 살인죄와 같이 그대로 보시면 돼.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 거기에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런데 이 간접 증거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하나에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모순 저촉에다 밑줄 치면 간접 증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모자이크가 맞춰져야 돼요. 이게 퍼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간접 증거는 이게 퍼즐, 머릿속으로 잘 보세요. 퍼즐. 그리고 우리가 퍼즐 500개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그게 맞춰지려면 다 각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가 우리가 명작, 그림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 명작, 그림, 그게 하나가 완성이 되려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가 어긋나 버리면 그림이 틀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상호 모순 저촉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모순 저촉, 요거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삐져나와 버리면은 이게 안 맞아 버리네 이러는 거니까, 할머니 집에서 나온 농약병에 그거하고 뭐하고 옷에 묻은 거하고 그걸 사간 그 농약병 아저씨하고 사갔을 때 그 진술하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지, 누군가가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한다. 2번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 심증 형성의 정도는, 요거 이제 두 개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307조 2항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로 한다 그러고, 모든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죄 입증의 정도는 어떤 거냐, 판사님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심증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심증 형성의 정도는 엄격한 증명이든 자유로운 증명이든 둘 다 똑같다. 그 심증을 주는 것까지는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모든 가능한, 모든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가능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거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저놈이 했다 그러니까 했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니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지만 99%는 저 사람이 맞잖아, 요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능한 의심이라는 건 우리가 친자 확률이 친자 99.99999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0.0000 이름 뭐야? 아니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없어야 되는 거냐? 아니라 그 뜻인 거야. 요게 의미만 보시면 되겠네. 아무튼 모든 가능한 의심을 다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는 맞고. 3번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 구속 요건 이제 다 아시는 거니까, 구속 요건과 관련된 것들은 주관적인 것이든 객관적인 것이든, 그래서 고의와 관련된 것들, 목적 이런 것들 다 엄증이죠.
거기서 엄격한 증명의 일을 인정해야 되고 끊고 증거 능력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증거 세계에서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수사 여부가 뭐 좋은 말들이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날리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뭐한다? 사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헷갈릴 수 있는데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가 그 뒤에 간접 사실이 있죠. 밑줄 쳐놓으면 간접 사실. 직접 증거는 되지만 간접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간접 사실도 뭐 하는 거야?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 사실도 유수증이면 안 되는 거죠. 들어오면 안 된다. 증거 해석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 4번. 그냥 이건 좋은 말입니다.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결련범 이런 거 배우셨죠? 결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 사실에 일부는 무죄로 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되고 하나는 부정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자, 3번 1번은 본 건데 저기 뒤에서 아까 우리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서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라는 말 있죠.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 거기 밑줄 치시면 그게 뭡니까? 탄핵 증거죠. 우리 탄핵 증거에서 배우시는 게 뭐예요? 탄핵 증거는 모두 안 된다. 위수증 안 된다. 위수증 아무튼 다 안 된다.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2번 307조 2항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의 인식과 달리 허위인실의 사실의 인식과 달리 인식에다가 밑줄을 쳐놓으면 인식이 뭐예요? 결국은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인식에. 그렇죠? 고의가 뭐야? 고의는 결국은 인식과 의지기 때문에 둘 다 뭐야? 둘 다 고의의 내용인 거고 주관적 구속요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이거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점들 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가 입증하는 이런 것들은 다 구속요건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엄증입니다. 3번 자, 예비군법과 관련돼 가지고 예비군 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 자, 뒤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보시면 검사는 제시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입증을 그러면 이제 누가 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입증 전환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요 사례는 내가 양심범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양심범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는 양심범이 아닙니다. 양심도 없는 놈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그럼 여기는 얘가 저는 양심범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양심도 없는 놈, 이런 나쁜 놈, 이런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건 이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도 없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입증을 못하면은 얘들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이나 다 군대 가기 싫으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양심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반대로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검사가. 그러니까 요거를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없으니까 입증 책임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내가 양심범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여호와 증인이고 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원래부터 총을 싫어하고 뭐 평화를 사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했던 이야기들을 입증의 정도가 아니고 일정 부분 이것저것 소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하나씩 여기에 대해서 뭘 한다? 신빙성을 깨는 방법 정도. 이렇게 해 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입증을 못하면, 그러니까 요 정도를 깨기만 하면 뭐가 된다? 그게 입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비군법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 라고 하는 범죄 구성 요건인데 이거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자, 내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나는 사랑합니다. 정말로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보시면 쭉 읽어가시면 이러한 자기의 마음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 밑줄 칩니다. 소명 자료, 그러니까 소명하라는 거죠. 이거는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명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 자, 그럼 검사가 그거 보고 자식 뭔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걸 날리는 방법으로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하는 정도로 요거를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자, 아까 그 소명에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걸 증명으로 바꾸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사실을 입증 책임의 전환의 이해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입증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말을. 그 구조가 아니죠. 되셨죠? 자, 4번. 합리적 의심이란 요중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제 판사님한테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적 의심이란 요중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포함하는 것이고, 자, 관념적인 의심, 추상적 가능성. 여기 밑줄 치면, 자, 관념적 의심 그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의심이죠. 이거 뭐 관념적이라고 하는 거는 탁상 공론 생각하시면 되고, 규범적 그러면은 가치 판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야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그것까지를 없애버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잘 보십니다. 관념, 추상, X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럴싸하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유죄 입증의 증거는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의 정도가 없을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307조 2항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보통 우리가 유죄 입증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80%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판사님이 생각할 때 80% 정도는 뭐라고 생각하고, 요건 유죄라고 생각하고, 20%는 뭐라는 거야? 요거는 나 잘 모르겠다. 제가 아닐 수도 있겠단 말이죠. 얘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거의 이것저것 해보니까 다들 한 70, 80% 정도는 요걸 거다. 물론 우린 요거는 숫자가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학자들이. 사실은 이제 실무 가면 어떻게 99%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1%의 불가능성을 보면서 판사가 뭐라고 판결문에 쓰면 돼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99%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가 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풀어주려고 보면 풀어줄 수 있어. 그거는 이제 그 더러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아는 거고,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 관념적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요거 뭐 단순 암기니까 4번부터 나오는 거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번 보죠. 일단은 자, 엄증과 자증인데요. 그 뭐죠? 엄증과 자증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숫자 두 문자까지는 안 따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구속요건 관련된 거, 특히나 시험에 나오는 거는 고의, 목적 이런 것들이에요. 고의, 목적 그런 것들은 다 횡령에서 나왔을 때 불법 영득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특가법에서 나오는 뇌물 금액, 횡령 금액 이런 것들 다 뭐다? 엄증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증명은 몰자, 추자, 특자 뭐 이런 것들 쭉 갔었던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엄증과 관련돼서 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이 횡령죄 밑줄, 횡령죄 나오면은 뭐 결국은 다 뭐예요? 횡령죄에서는 용도 내용 이것 다 엄증이겠지. 자, 두 번째 명예훼손죄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 오로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들. 자, 디귿번에 그 심자 있죠, 심신상실은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심신상실은 원래 그 책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엄중으로 가야 되지만 요거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보겠다는 거죠. 소동법적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동법적 사실 심신상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자유. 그 다음에 4번 수뢰가액, 가액이니까 가액에 동그라미 치시고 엄증. 자, 미음번. 자, 위드마크 나오면요. 위드마크 나오면 여기에 들어갈 사실입니다. 여기에 음주 시각 몇 시냐 뭐냐. 그러니까 여기 공시간에 들어가야 될 변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엄증이라고 그랬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 추징. 그 다음에 이제 몰자, 추자죠. 몰자, 추자. 비읍번, 몰자, 추자. 자, 시옷. 법원의 재판부가 이전에 판단했던 결과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증명은 그냥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이응번. 민간인이 군에 입대하여. 그래서 요 두 가지. 군에 입대해가지고, 자, 군에 입대한 거 요거 하고, 군에 입대한 거는 왜 이게 이러냐면 군인이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거 맨날 확인한다 그러고, 이게 이제 어차피 과거 판례니까 군에 입대해가지고 되는 건 요거는 군사법원으로 가느냐 일반 법원으로 가느냐 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재판권의 문제예요. 재판권.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판권, 관할의 문제가 아니고 관할은 이제 뭐 서울에 사냐 부산에 사냐 이런 문제인 거고 요게 아니라 재판권의 문제,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여기 와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재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한다. 이제 아베는 죽었고 지금 뭐 누가 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엄중이다. 그 다음에 그 행위지우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구성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즉 외국법의 존재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엄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개수는 이렇게 세 보면 되고, 자, 5번 갑니다. 특신 상태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이제 특신 상태의 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증거 능력의 요건 해당하는데 엄증이냐? 자, 특자 그랬죠. 특자. 자, 그 다음에 2번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이 되어 믿을 수도 없고, 자, 이러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자,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간접 자유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법관의 자유 판단이 대상이 되지 않느냐? 법관의 자유 판단이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 능력이 아예 없는 증거야 돼. 위수중일 때는 자유 판단의 증거가 안 되는 거지만 지금 그 내용이 유일하다 그랬잖아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자, 그러면 피해자는 유일하고 끊고 피고인은 왔다 갔다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유 판단할 수 있겠지. 이거는 말 자체에서 이제 틀렸죠. 3번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이것저것 해버리지 않는 이상, 끝에 않는 이상 밑줄, 그렇게 하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했다?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서 사실을 확정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서 우리 판례가 좀 건드려요? 우리 추세가 뭐냐면은 그 과학 증거 있죠. 과학 증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추정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이제 연계가 되겠습니다. 4번 몰수는 부가형이자 형벌이므로 몰자 추자로 가야 되는 건데, 자, 몰수의 대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므로, 자, 나 날려버리시고 우리 시험은 요건 별거 없습니다. 몰자 추자, 그래서 몰수 추징은 자유로운 증명이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버리시고,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단순하게 뭐 이제 그 몇 개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6번 1번 내란 선동죄에서 국헌의 목적 동그라미 치시고, 목적, 자, 주관적 요소 다 뭐예요? 엄증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요 문제 나왔을 때 많이 여러분들 틀린 사람들 많았어요.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라고 하는 건데, 확정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확정적 인식은 우리 형사소송법을 통틀어 가지고 언제 나와요? 확정적 인식 언제 나올까? 고소기간이죠. 고소를 할 때, 고소의 상대방을 알 때, 고소기간 계산할 때 확정적 인식이란 말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미필적 인식으로 다 족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 날리시면 됩니다. 니은번 법원은 재심 청구 이후에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 방식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밑에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니은번의 밑에 판례를 한번 보세요.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의 유무를 판단할 때 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엄격한 조사의 방식에, 자유로운 증명이란 말은 없고 엄격한 조사 방식에 따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먼저 신청을 하고 이 신청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신청 사유를 판단해 가지고 이걸 넘겨주면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본안 소송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재정 신청하고 두 번째는 재심이에요. 근데 재심은 우리 이제 시험에 안 나오죠. 우리 시험에는. 어쨌든 간에 파트는 둘도 똑같단 말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 신청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이걸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재심도 마찬가지고 재심을 청구를 하게 되면 이걸 재심으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했다가 이걸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넘겨주면 쟁점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재정 신청 때도 마찬가지고, 자, 재정 신청할 때 어떻게 증거 조사할 수 있느냐? 증거 조사 원칙적으로 못한다. 못하지만 여기 안에서 재정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절차이지만 열람 등서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자, 재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재심도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되는데 요 사유를 요구할 때 이 사람들은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증거 조사를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유무죄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절차만 넘길 것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엄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럼 쟁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여기서 뭐 하면 돼? 여기서 뭐 유무죄를 판단하든 이쪽으로 기소 유무를 판단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야. 재심 넘어가면 그때 유무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재판 다시 하는 거야, 재심은. 이렇게 가면 이때 유무죄를 하는 거니까 이제 본안을 재심 같은 경우는 재판을 다시 한다 그래요. 재판을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야. 했던 거 이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는 거니까 이제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증거조사하는 거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는 이제 여기서 증거 능력 관련된 이 엄증과 이제 자증이 따로 나눠지겠지. 근데 여기서도 범죄 사실 입증하는 거는 이때 이제 엄증하겠죠.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의 쟁점은 또 뭐야? 이쪽에서 넘어올 때 뭐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었을 때 이 하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다. 여기서는 뭐만 하면 된다? 너희들 알아서 그 본안에 맞춰서 하는 것만 하면 된다. 유무죄만 하든지 기소 유무만 하든지 이렇게 한다. 자, 왜 이게 엄증이 아닌지 알겠죠? 넘어갈 때 유무죄 판단하고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절차만 토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다?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보시면 됩니다. 재심, 자유로운 증명. 재심에서 재심 사유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틀렸고, 자 디귿번 공모관계. 공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공모 공동정범을 생각하시면 되고 공모 공동정범을 인정하려면 공모 상실을 해야 되는 거고 주관적인 요소인 거죠. 엄증이고 끊고 자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 우리 그렇게 안 했는데요. 우리 몰랐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고의를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고의를 부인할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지. 이 문제는 자 공모관계에다가 고의라고 적어놓으면 고의를 부정할 때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러면 살인죄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러니까 고의를 입증하는 문제인 거죠. 고의를 입증하는 문제. 고의 입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고의 입증할 때는 정황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 마음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칼로 가슴을 찔러가 딱 해가지고 열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간접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시면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리을번 자 목적범의 목적 동그라미 목적은 자 요 이야기도 똑같은 거죠. 이를 직접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할 때에는 자 뭐밖에 없다. 정황사실 간접사실 요걸로밖에 할 수가 없다. 자 7번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2번 6집 먼저 보세요. 자유로운 증명 밑줄 치시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나 적법한 증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자 거기 이제 CF 쳐가지고요. 뭘 치시면 되냐면 엄증을 적으시죠. 거기에 2번에 엄증을 적으시죠. 엄증을 적으시고 거기에 반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엄증은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적법한 증거를 거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엄증하고 자증하고 그 위에 뭘 적어놓으시냐면 이건 증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 능력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 그래서 2번에서 자유로운 증명 나와 있으니까 엄증은 그 반대 두 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뭐다?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다.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주어야 된다. 그래서 1번, 2번을 두 개를 구별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법원은 전과 조회서가 변론 종결 후에 회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전과 조회서 밑줄 치시고 자 전과 조회서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범 때문에 가중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형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변론 재개 없이 밑줄 쳐놓으면 변론 재개 없이 변론 재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변론 재개를 해야 재개 없이 그냥 해버리면 가중, 형벌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형을 가중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서로 다퉈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변론을 어떻게 한다? 변론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요거 서류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변론 없이 그대로 가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제기를 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심리를 한 뒤에 방어권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중할 수 있다. 그래서 변론 제기 없이 밑줄을 쳐놓으시고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재개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 유무. 고자 이야기죠. 고자. 근데 고자는 고자가 2개 있다고 그랬죠. 또 뭐 있었습니까? 고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자 외우실 때 고소만. 그래서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자유로운이 아니라 소송 조건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시라? 고소와 관련된 소송 조건 나오면은 무조건 친고죄와 고소를 생각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유로운 증명이다. 8번까지만 보죠. 1번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되고 끊고 여기 307조입니다. 1항 2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 그 다음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2번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가법 이상이 되면 특가법 동그라미 쳐놓으면 특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5억 이상 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엄증 공모의 동그라미 엄증. 네, 4번은 뭐 틀렸죠? 살인 간접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겠습니다.